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이번 주부터 다시 정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때려쳤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나고 체력도 납니다. 지난번에 한 2주나 3주 전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권 몇이더라? 권은 잘 모르겠고, 그 고구려 본기 제4를 읽었습니다. 제4. 고구려 본기 제4. 그게 어느 왕이었죠? 신대왕 나왔고, 신대왕, 고국 천왕, 맞아, 고국 천왕. 그 다음에 누구 있지? 폭군이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모르겠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공상왕, 미천왕, 이렇게 5분입니다. 중국으로 치면요, 일본은 뭐 이때는 얘기할 게 없고, 중국으로 치면은 요때가 삼국시대 말기부터 해서 56국 시대 중반쯤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천왕, 이건 주석인데요. 동양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동양왕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동양왕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동천왕은 이름이 우위거이다. 어릴 때 이름은 교체이고 산상왕의 아들이다. 산상왕이었구나. 그 폭군이 아니었네 그러면. 자, 어머니는 주통촌 사람으로 들어와 산상왕의 소후, 얘가 세컨드가 되었지만 역사의 그 족성, 그 집안이 전해지지가 않는다. 앞에 왕 산상왕이 있죠. 산상왕 17년에 태자로 세워졌고, 이때 이르러 왕위를 이었다. 요게 227년입니다. 기원후 227년. 자, 왕은 성품이 관대하고 인자했다. 왕후가 왕의 마음을 시험해보려고 왕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 놀기를 기다려 사람을 시켜 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자르게 했다. 왕이 돌아와 말하기를 말이 갈기가 없어 불쌍하구나 라고 했다. 또 시중 드는 사람을 시켜 식사를 올릴 때 왕의 옷에 국을 엎질렀으나 역시 화를 내지 않았다. 교체, 그 다음 뭐 동춘 사람이다, 엄마가, 이런 얘기들은 앞에 산상왕 분기에 보면 있어요. 산상왕이 뭐 그 뭐지,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여자하고 잔 다음에 뭐 그 여자가 낳은 애를 그걸로 삼았다, 뭐 그런 얘기는 그 이미 있는 얘기니까, 이미 읽었던 얘기니까 그거는 이전 기록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옛날 기록이 재밌습니다. 자, 2년입니다. 228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는 동명성왕이겠죠, 그죠? 시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크게 사면했다. 졸본은 여기입니다. 지금의 환인 지역입니다. 환인. 자, 3월입니다. 3월에 우씨를 봉해서 왕태우로 삼았다. 우씨가 그 바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뭐 아무튼 그 산상왕 때 발기의 난을 사실상 일으킨 여자죠. 그 얘기는 또 발기의 난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찾아서. 4년입니다. 4년. 동천왕 4년입니다. 230년 가을 7월에 국상 고우루가 죽었으므로 우태인 명림 어수로 국상을 삼았다. 고씨는 뭐 여러분 아실 거고, 명림이라고 나오죠. 명림 어수. 예전에 차대왕 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신대왕을 옹립한 사람이 바로 명림답부였죠. 그죠? 명림답부. 그때부터 계속 명림씨가 고구려 본기에 가끔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요 집안이 요 시대쯤에서 이제 짱짱한 집안이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년입니다. 동천왕 8년입니다. 요게 바로 234년입니다. 234년. 234년이면 보통 고해상국지에서 오장원의 지는 별이라고 시나리오가 나올 때입니다. 제갈량이 요때 죽죠, 그죠? 자, 8년에 위나라가
사신을 보내 사이좋게 지냈다. 여기서 말하는 위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삼국시대의 위나라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의 위나라. 자, 가을 9월입니다. 태우 우씨가 죽었다. 태우가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유언하기를 내가 도의에 어그러진 행동을 했으니 요거 바로 이제 발기에 난 때 자기 처신을 얘기하는 거죠. 장차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국양을 보겠느냐. 국양이라는 건 아마 고국 천왕을 의미하는 거겠지. 자기 원래 남편. 자, 만일 여러 신하들이 차마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못하겠다고 여긴다면 나를 산상왕의 릉 옆에 장사 지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마침내 그 말과 같이 장사 지냈다. 무당이 말하기를 국양왕이 고국천왕이죠. 자, 국양왕이 저에게 내려와 말씀하기를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빡치고 빡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 결국 함께 싸웠다. 돌아 생각해보니 얼굴이 덥고 얻어 차마 나라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네가 조정이 알려 물건으로 나를 가리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 앞에 소나무를 7겹으로 심었다. 우씨의 이 행동이 왜 이게 부끄러운 거냐면은 고국 천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와이프였던 우씨가 그 다음 왕위 계승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그 1화에 대해서는 이제 발기의 난을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야, 자꾸 시끄럽게 굴래? 고국천왕의 와이프, 원래 와이프가 이제 원래 우씨의 남편이 고국천왕인데 근데 고국천왕이 죽은 이후에 우씨가 산상왕하고 그 다음에 발기, 처음에 이제 발기한테 갔지. 발기한테 가서 네가 왕해라, 나하고 파워섹스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발기가 그걸 거절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산상왕한테 가가지고 너 왕해라, 내가 나랑 파워섹스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고국천왕이 죽은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떠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상왕은 그렇게 하고 나서 발기는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반란 일으켰다가 이제 공손씨한테 도망가 버리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걸 발기는 아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우씨 입장에서는 아무리 고대라고 하지만 사실 죽은 왕후의 입장으로서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였든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이었든 간에 그렇게 들이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 그죠?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보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남편, 원래 남편이죠. 원래 남편한테는 좀 아무튼 좀 어떻게 해달라, 뭐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죽고, 뭐 아무튼 무당은 요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년입니다. 동천왕 10년입니다. 236년입니다. 봄 2월에 오나라의 왕인 손권이, 사실 또 오나라의 황제일 텐데, 오나라의 왕인 손권이 사신 호위를 보내 사이좋게 지내기를 청했다. 왕이 그 사신을 잡아두었다가 가을 7월에 이르러 목을 베어 머리를 위나라에 보냈다. 삼국시대에서 뭐 위초고는 다 아실 거고, 그때 위나라는 이제 여기 있는 요 위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총나라, 이렇게 세 개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나라에서는 손권, 그때면은 오나라의 그 손권의 말년일 거예요. 거의 말년쯤일 텐데, 손권이 말년쯤에 이르러가지고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만의 군대를, 그러니까 대만에다가 사람 잡으러 보내든지, 아니면은 그 태자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그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어딥니까, 고구려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 그랬다가 뭐 아무튼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뭐 아무튼 아무튼 뭐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의 세력 구도라는 게 여기 요동에, 그죠? 요동에 그때 공손시 정권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위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고구려가 있고, 그죠? 위에는 부여도 존재감이 많이 없지만 일단 살아있긴 있었고, 그리고 있었을 거고, 아마도 뭐 그랬겠지. 자, 그리고 남쪽에는 낭랑, 대방이 아직 살아있었고, 그죠? 아무튼 저 남쪽에는 뭐 고구려하고 별 상관없는 일이고, 그런 입장에서 고구려는 위나라를 적대할 거냐, 아니면 위나라하고 이제 뭐 좀 위태롭긴 하지만은 편하게 대면대면하게라도 지낼 거냐라는 입장에서 볼 때 고구려는 위나라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오나라에서 고구려의 사신을 보낸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사신을 잡아뒀다가 위나라에 머리를 보냈다라는 것은 위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동천왕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지에도 요 사건이 나옵니다. 삼국지에 아마 이 기록 자체는 아마 삼국지에서 갖고 온 걸 거야, 김부식이가. 삼국지에는 좀 더 자세하게 송권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때 그 오나라 조정의 입장, 반대하는 신하들의 입장, 뭐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니까 삼국지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정사 삼국지 5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1년입니다. 동천왕 11년 237년입니다.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연호를 바꾼 것을 축하했다. 이때가 바로 경초원년이다. 경초원년이다. 경초원년. 경초라는 게 위나라 명제 때라는데, 명제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조예죠, 조예. 삼국지에는 조예입니다, 조예. 자, 12년입니다. 동천왕 12년 238년입니다. 위나라의 태부 사마선왕이, 요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사마이입니다. 사마이. 태부 사마선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공손연을 치니, 공손연은 그때 요동지방의 반독립 세력이었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도 꾸준히 반독립 세력이었는데, 근데 요때 이르러서 위나라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내가 황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마이가 아주 신속하게 와가지고 공손씨를 잡아 죽입니다. 고사건입니다. 바로 고사건. 자, 공손연을 치니 왕이 대가라는 거 저거 아마 관직 이름일 텐데, 아무튼 대가를 보내 병력 1000명을 거느리고, 멍멍이 거 뭐하니? 이를 돕게 했다. 그래서 공손씨를 칠 때도 위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서 같이 치게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동천왕 12년입니다. 12년 238년입니다. 자, 그런데 4년 뒤입니다. 동천왕 16년입니다. 242년입니다. 왕이 장수를 보내 요동의 서안평을 불의에 쳐들어가 격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안평은 어디냐면은, 서안평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요 지역, 지금의 의주 건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의주 건너편, 단동이죠. 단동. 중국의 단동이고 우리나라의 의주 건너편인데, 우리나라? 아무튼 뭐 북한 놈들이긴 하지만은 요 지역이 지리적인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요 지역을 만약에 끊어버리면, 그때 평양, 그 다음에 황해도, 평안남도 황해도 지역에 걸쳐 있었던 낭랑이나 대방하고 중국의 직접적인 육로 연결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고대잖아요. 고대니까 바다로 어디 간다는 거는 사실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야! 너 자꾸 깽판 칠래? 일로와. 바다로 어딘가 이동한다는 건 되게 많이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바다로 이동한다는 건 되게 좀 그렇잖아. 느리고 위험하고 아무튼 그렇잖아. 그땐 더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땅으로 주로 많이 이동하려고 노력했던 모양인데, 앞쪽에 태조대왕 때인가 뭐 기사를 보면,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정확히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를 보면은 여기 서안평을 공격해가지고, 아마 지금 태조대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태조대왕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서안평을 공격해가지고 대방현령, 그 다음에 낭랑태수의 처자였나? 아무튼 그 사람들을 붙잡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놀러가거나 아니면
중국 본토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육로로 갔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안평을 공격했다는 것은 위나라의 낭랑이나 대방현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끊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동과의 유지역과의 연결을 끊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안평을 함락시키면 끊어지니까 낭랑이나 대방이 고립되는 거고, 그러면은 손쉽게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2년, 그러니까 238년에는 위나라하고 같이 공소년을 치기로 했던 동천왕이 고구려가 갑자기 왜 4년 뒤에는 서안평을 공격했느냐. 어쨌거나 유지역도 위나라 땅이긴 위나라 땅이었을 텐데 좀 궁금하네요. 여기는 뭐 외교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17년입니다. 17년 243년입니다. 동천왕 17년입니다. 봄정월에 왕자인 연부를 세워서 왕태자로 삼고 나라 안에 사면을 베풀었다. 자, 19년입니다. 245년입니다. 봄 3월에 동해 사람이 미녀를 바침으로 왕이 그를 후궁으로 받아들였다. 동해는 어딘지 모릅니다. 이 근처 어디겠죠? 블라디보스톡이었을까? 자, 겨울 10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했다. 신라의 북쪽 변경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신라는 그때 당시에 신라는 경주, 아무튼 이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벗어났을까? 아무튼 신라는 많이 늦었기 때문에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고구려하고 접점이 막 그렇게까지 있었을까 좀 의문이긴 하네요. 일단 신라본계도 이런 같은 기록이 있긴 하대요. 자, 동천왕 20년입니다. 요 기록이 중요해요. 큰 사건입니다. 246년입니다. 가을 8월에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위나라가 유주자사 관구검을 보내, 유주라는 게 바로 요 지역, 북경 근처 지역, 지금의 북경 근처를 담당하는 관할하는 그거죠. 주자사죠. 주죠. 그때 아마 요동군까지도 아마 다 포괄했을 거야. 자, 유주자사 관구검을 보내 1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로부터 침략해왔다. 현도군이라는 게 바로 여기 지금의 심해안 근처입니다. 자, 현도로부터 고구려를 공격해왔답니다. 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비류수 위에서 싸워 이를 패배시켜 베어버린 머리가 3천여 급이었다. 또 병력을 이끌고 다시 양맥의 골짜기에서 싸워 또 이를 이겼는데 목을 베거나 사로잡은 것이 3천여 명이었다. 자, 비류수의 비류수라는 게 여기 졸본부여 근처 지역의 혼하를 보고 비류수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비류수, 그리고 양맥 골짜기는 뭐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아무튼 요 근처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양맥 골짜기에서 또 한 번, 그래서 두 번이나 고구려가 이겼답니다. 왕이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위나라의 대병력이 도리어 우리의 적은 병력보다 못하고 관구검이란 자는 위나라의 명장이나 오늘은 목숨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고 철갑 기병 5천을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했다. 관구검이 방진을 치고, 방진이라는 건 그 사각형으로 치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보통 기병 막으려고 치는 거. 방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움으로 아군이 크게 패해서 죽은 자가 1만 8천여 명이었다. 왕이 기병 1천여 기를 거느리고 압록원으로 달아났다. 압록원이라는 거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 만포 쪽이라고 추정을 한다는데, 근데 뭐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자, 겨울 10월에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해 함락하고, 환도성이라는 게 여기 수도죠, 수도. 그 위노정, 위남 지역입니다.
자, 환도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장군 왕기를 보내 왕을 추격했다. 왕이 남옥조로 달아나 중령에 이르렀는데, 남옥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여기 함흥 근처를 보고 옥조라 그러죠. 남옥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중령이라는 건 지금의 황초령으로 한번 추측한답니다. 자, 중령이 이르렀는데 군사들은 분산되어 거의 다 없어지고 오직 동부에 밀우만이 홀로 옆에 있다가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추격해오는 병력이 가까이 닥쳤으니 이 형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제가 결사적으로 적들을 막을 것이니 왕께서는 달아나십시오 라고 했다. 마침내 결사대를 모아 그들과 함께 적진으로 가서 힘껏 싸웠다. 왕이 새끼로 달아나 산골짜기의 의지에 흩어진 군졸들을 모아 스스로 방비하면서 말하기를 미루를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상을 주겠다라고 했다. 하부의 유옥구가 앞으로 나아가 대답하기를 신이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드디어 싸웠던 지역에 미루가 땅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 업고 돌아왔다. 왕이 그를 무릎에 눕혔더니 한참 만에 고양이들이 사고를 치네요. 마이크를 뽑았네. 뒤지려고. 자, 왕이 샛길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남옥제에 이르렀는데 위군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왕이 계책이 궁하고 기세가 꺾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동부 사람인 유유가 나서서 말하기를 형세가 매우 위태롭고 급박하나 헛되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신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습니다. 청컨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위군에게 제공하고 틈을 엿보아 저들의 장수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만일 신의 계략이 성공하면 왕께서는 분격하여 통쾌하게 이기십시오 라고 했다. 왕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 유유가 위군에 들어가 거짓으로 항복해 말하기를 우리 왕이 큰 나라의 죄를 얻고 도망쳐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바닷가라는 건 뭐 여기 그 함흥 근처의 어딘가를 얘기하겠죠. 몸둘 땅이 없어서 장차 진영 앞에 항복을 청하고 죽음을 사구에게 맡기려고 먼저 저를 보내 변변치 못한 물건을 들여 부하들의 음식이나 하도록 하려 합니다 라고 했다. 위나라의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그 항복을 받으려 했다. 유유가 식기에 칼을 감추고 앞으로 나아가 칼을 빼서 위나라 장수의 가슴을 찌르고 그와 더불어 죽으니 위군이 마침내 혼란해졌다. 왕이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빠르게 이를 공격하니 위군이 시끄럽고 어지러워져서 싸우지 못하고 드디어 낭랑에서 퇴각했다. 낭랑이라는 거는 뭐 평양을 의미할 텐데 여기서의 낭랑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싸우고 있는 지역은 아마 여기 함흥 근처, 옥저 근처일 텐데, 일단 뭐 낭랑군도 이때는 위나라 땅이었을 테니까 살수 이남에서 군대를 물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쩌거나 이제 여기 경내 점령지에서 물러났다고 해야 될까? 자, 왕이 나라를 회복하고 공을 논하는데 미루와 유유를 제1로 삼았다. 미루에게 거곡과 청목곡을 주고 옥구에게는 압록원과 두눌 하원을 주어 시급으로 삼게 했다. 두눌 하원이라는 거는 뭐 강계 지역이 어디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근데 뭐 어딘지 알게 뭡니까? 자, 유유를 추증하여 구사자로 삼고, 구사자라는 거는 관직 이름이겠죠. 그 아들인 다우를 대사자로 삼았다. 이 싸움에서 위나라의 장수라는 건 아마 관구검이나 아니면 그 등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숙신의 남쪽 경계에 이르러 그 공을 돌에 새기고 또 환도산에 이르러 불레성을 새기고 돌아갔다. 환도산이라는 건 아마 그 여기 그 집안에 있는 환도성에 있는 그 산, 여기 지금도 환도산이라고 남아 있거든요. 환도산을 의미할 텐데, 불레라는 거는요, 불레라는 건 여기 지금의 원산이나 안변 쪽을 의미합니다. 안변, 강원도의 안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낭랑군이 원래 이제 한사군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죠?
낙랑군, 그 다음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 이렇게 4개인데 그 중에 몇 개는 빨리 없어져 버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낙랑군밖에 없었거든요. 요 지역도 원래 이제 낙랑군의 관할이 아니었고 다른 한사군 어딘가의 관할이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나중에 그 군이 그 군이 쫓겨나 버리고 그 지역을 낙랑군이 다시 수복해가지고 요 지역을 낙랑군 동부도위라고 해서 낙랑군의 이제 일종의 송령으로 뒀었어요. 그 송령의 치소가 바로 불내성입니다. 불내성. 지금의 안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변 쪽 그 환도산하고 그다음 불내성에다가 새겼다. 그러니까 자기 공을 돌에 새겼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위나라가 아무튼 군대를 뭐 실제로 점령하지 못했던 모양이지만은 점령하고 유지하지 못했던 모양이지만은 상당히 군대를 멀리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동천왕을 추격해 간 것도 남옥저까지라 그랬으니까 요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거고죠. 그리고 숙신의 남쪽 경계라 그랬는데 숙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여진족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숙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숙신이라는 놈들이 여기 이제 넓게 퍼져 산 놈들이라 가지고 남쪽 경계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라디보스톡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기 어딥니까? 여기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내성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정씨 안녕하세요. 숙신 얘기하고 불내성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만약에 숙신 남쪽 경기라는 게 여기 경기도 북부 지역 혹은 경기도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라면 만약에 이때 관구검의 군사작전이라는 게 관구검이 유주해서 단독으로 고구려를 공격해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낙랑군이나 대방군하고도 같이 군사활동을 연계해서 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굳이 뭐 안변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었겠죠. 여기까지 막 와가지고 돌에 새기고 아니면은 그 기록에다가 낙랑에서 철수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도 같이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그 신하인 등레가 왕이 중국을 침략하고 이게 아마 침략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고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서한평 공격 얘기겠죠 아마. 여러 차례 시정을 건의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등레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땅에 장차 쑥이 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고 드디어 먹지 않고 죽었다. 관구검이 모든 병사들에게 명해서 그 무덤을 허물지 말고 그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으며 그 처자식을 포로로 잡았으나 모두 놓아서 보내주었다. 자, 이거는 삼국사기 본문에 있는 주석입니다. 괄지지에 이르기를 불내성이 곧 공내성이다. 성을 돌로 쌓아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는 곧 환도산과 공내성이 서로 접하고 있다는 뜻이다. 양서에는 사마이가 공손인을 토벌하니 왕이 장수를 보내 안평을 습격해 서안평이겠죠. 관구검이 침략해왔다라고 했다. 통감에는 등레가 왕에게 사정을 건의한 것을 왕인 위궁 때리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이거는 김부식이 달아놓은 주인데요. 주석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내성은 공내성이다라고 했던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맞는 걸 틀린 거지. 일단 불내성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불내현이라고 해서 그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낙랑 동부도위의 치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내성이라는 게 국내성하고 같은 말이라 그러면 그냥 똑같은 자리에 환도산하고 그 다음 불내성에 새겼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자리에 두 개 새겼던 건가? 그러니까 이제 명문의 말이지? 잘 모르겠다.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뭐 내가 알게 뭡니까? 언젠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요게 바로 이제 고구려 그 동천왕하고 관고검 사이의 전쟁인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많이 실망하죠. 사실 사람들이 요때 역사를 접하는
주요한 경로가 바로 삼국지거든요. 근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구검이라는 게 아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아예 또 엄청 막 유명하고 막 엄청 위대한 장군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이런 듣보잡한테 동춘왕이 깨졌구나, 수도가 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무슨 고해의식 능력지식으로 그렇게 딱딱 결정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죠? 재주가 없을 수도 있고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잠깐 읽던 거 마저 읽죠. 일단 그 평양성 얘기부터 좀 다시 해보죠. 동천왕 21년입니다. 동천왕 21년 247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환도성으로 전란을 겪고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서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 신선입니다. 신선 왕검의 땅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험에 도읍했다라고 했다. 요때 평양은 우리가 아는 그 남쪽에 있는 평양남도에 있는 그 평양 요 지역이 아닙니다. 요 지역이 아니고요. 요 지역은 왜냐하면 낙랑군이 있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 설들이 여러 개 있어요. 첫 번째 설은 사실은 낙랑군이 있던 그 평양이 바로 요때 평양이다, 동천왕 때 평양이다 라는 게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은 낙랑군은 사실 평양이 있었던 게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 낙랑군은 요동지역이나 아니면은 지금의 이제 난하 근처에 있었다, 북경 근처에 있었다 라고 보는 건데, 요게 첫 번째 설입니다. 그래서 요때 평양은 바로 지금의 평양이다 라는 건데, 사실은 그건 좀 이상하죠. 그죠? 참 무리한 가정이고,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두 번째는 평양이 우리가 아는 그 평양이 아니라는 건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사실 서울이라는 게 이제 고유명사기도 하지만 고유명사가 아니라 수도를 가리키는 우리나라의 한국어의 일반 명사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평양도 수도를 가리켰거나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나, 혹은 신채호 선생의 말대로 한다 그러면 평원지역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었다 라고 본다 그러면, 그런 일반 명사였다고 본다 그러면, 사실 평양이라는 게 지금의 평양 지역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유명사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쓰이는 말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여기 집안 현성이다. 집안에 있는 환도성이 요때 수도였잖아, 그죠? 여기 말고 이제 요 근처에 또 새로 성을 지은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 설은 강계입니다. 강계도 보면 주변에 다 산이긴 한데요, 요 지역에 조그맣게 지을 만한 곳이 있어요. 일단 저는 여기로 정했습니다. 사실 환인 지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환인, 여기 졸본 지역 있죠, 그죠? 환인 지역에도 성 쌓기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요 지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서천왕 기록, 중천왕인가 서천왕 기록에 보면은 환인, 왕이 이제 졸본으로 가서 시조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서, 만약에 환인 지역이, 그러니까 졸본 지역이죠, 졸본 지역이 요때 평양성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기록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인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설들은 뭐 이거저기 있지만은, 일단 저는 그래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뒤에 글을 읽다가. 자, 동천왕 22년입니다. 동천왕 22년 248년입니다. 봄 2월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 자, 가을 9월에 왕이 서거했다. 시원에 장사 지냈다. 이름을 동천왕이라고 했다. 나라 사람들이 그 은덕을 생각해 슬퍼하지 않음이 없었다. 가까운 신하들이 자살해 따라 죽으려고 하는 자가 많았으나 세왕이 그것은 예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를 금했다. 장래일 이르러
무덤에 와서 스스로 죽는 자가 아주 많았다. 따라 죽었다는 거죠. 따라 죽었다. 덕이 많으니까. 동천왕이 위나라하고의 전쟁에서는 아무튼 졌지만 아마 재수였던 것 같아. 처음에 전투에서 2번 이긴 걸 봤을 때 재수 없이 졌지만은 어쨌거나 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주 인망 있는 왕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 나라 사람들이 잡목을 베어 뗄나무입니다. 뗄나무 시입니다. 잡목을 베어 그 시체를 덮었으므로 드디어 그 땅 이름을 시원이라고 했다. 그럼 시원에 장사 지는 게 아니라 장사 지니고 나서부터 시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그 다음은 중천왕입니다. 중천왕 중량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삼국사기 주석입니다. 그래서 중량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중천왕은 이름이 연불이고 동천왕의 아들이다. 예의에 맞는 차림새를 하고 재주와 슬기가 뛰어나며 지략이 있었다. 동천왕 17년에 책립해서 왕태자로 삼았고 22년 가을 9월에 왕이 서거하니 태자가 즉위했다. 겨울 10월에 연씨를 책립해 왕후로 삼았다. 연씨, 여기서 연씨는 연계 소문할 때 그 연 아니에요. 다른 연입니다. 자, 11월에 왕의 동생인 예물과 사구 등이 모반했다가 형벌을 받고 뒤졌다. 자,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멍멍이 왜? 니가 새끼 아까 마이크 뺐지? 3년입니다. 중천왕 3년입니다. 250년입니다. 자, 봄 2월에 왕이 국상 명림 어수에게 명해서 내외의 병마 업무를 겸해서 맡아보게 했다. 4년입니다. 4년. 중천왕 4년입니다. 251년 여름 4월에 왕이 관나 부인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서해에 던져버렸다. 관나 부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자. 자, 관나 부인은 얼굴이 아주 아름답고 고우며 머리카락 길이가 9자나 되어서 왕이 그를 사랑해 장차 세컨드로 삼으려 했다. 왕후 연씨는 그녀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할 것을 두려워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서위라고요? 잠시만요. 원문 기록을 한번 보자. 서위 우리가 아는 그 서위가 아닙니다. 그 북위가 분열돼서 나온 그 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네. 자, 아무튼 서위가 장발을 구하는데 천금을 주고 사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왕이 중국에 예물을 보내지 않아서 전란을 당하고 달아나 사직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이거 동천왕 얘기하는 거죠. 지금 왕께서 저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사진 하나를 보내 장발미인을 바치면 저들이 반드시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시 침략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관나 부인을 바쳐라. 걔랑 니랑 자는 거 싫다 그런 거죠. 왕이 그 뜻을 알고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그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 도리어 왕에게 왕후를 참소해 말했다. 왕후가 늘 저에게 시골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 만약 스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고 욕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왕후가 대왕이 출타한 틈을 타서 저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다. 후에 왕이 중천왕이 기구라는 건 뭐 지명이겠죠?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부인이 가죽 주머니를 들고 맞이해 울면서 말하기를 왕후가 저를 이 속에 넣어 바다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저를 살려주어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어찌 감히 다시 옆에서 모시길 바라겠습니까? 왕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빡쳐서 부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라고 하고 사람을 시켜 그를 던져버렸다. 여자들의 질투 때문에 왕이 고생했다. 뭐 그런 기록이고. 자, 7년입니다. 중천왕 7년입니다. 254년입니다. 여름 4월에 국상 명림 어수가 죽어 비류의 패자 음우를 국상으로 삼았다. 자, 가을 7월에 땅이 흔들렸다. 중천왕 8년입니다. 255년입니다. 왕자 양로를 책립해서 왕태자로 삼고 나라 안에 사면을 베풀었다. 자, 9년입니다. 256년입니다. 겨울 11월에 연나에 명림홀도를, 이것도 명림시죠, 공주에게 장가들여 부마도위로 삼았다. 부마라는 게 그 사위를 얘기하죠. 왕의 사위. 자, 12월입니다. 12월 눈이 오지 않고 큰 전염병이 있었다. 자, 중천왕 12년입니다. 259년입니다. 겨울 12월에 왕이 두눌 골짜기에서, 두눌은 어딘지 모르고, 두눌 골짜기에서, 두눌 하원이라고 하겠잖아. 아까 그 강계 쪽 아니었나? 두눌 하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라고 한다 그러면 두눌도 여기 근처겠네, 그죠? 자, 두눌 골짜기에서 사냥을 하였다. 위나라의 장수 위지혜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거 그 울지혜라고 읽는 게 맞지 않을까? 저 위자가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울로 읽더라고요. 아무튼 위지혜가, 요거는 주석인데요. 그 본문 주석인데 이름이 장릉, 이 이름을 범할 때가 아마 고려의 누구 왕일 겁니다. 일단 넘어가죠. 자, 위지혜가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왕이 정예기병 5천을 골라 양맥의 골짜기에서 싸워서 이를 물리쳤다. 베어버린 머리가 8천여 급이었다. 자, 위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요 이야기가 또 있었나? 삼국지에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이번에는 중천왕이 이겼답니다. 크게 이겼답니다. 베어버린 머리가 8천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엄청 크게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어딥니까? 그 동천왕이 지기 전에 2번 이겼다 그랬잖아. 2번 이겼는데 거기서도 막 3천명, 막 몇천 명씩 이렇게 죽였다 그런 걸 보면 고구려가 위나라한테 압도당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죠. 동천왕이 진 게 되게 재수없이 졌을 거예요. 자, 13년입니다. 중천왕 13년 260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졸본으로 가서 시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시조사당은 졸본이 여기죠. 여기. 이걸 보면 또 평양이 여긴 아닌 것 같네. 평양이 만약에 졸본 지역이었으면 졸본으로 가서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바꿀까? 자, 일단 고려해봐야겠다. 자, 15년입니다. 15년. 그 중천왕 15년입니다. 262년입니다. 가을 7월에 왕이 기구에서 사냥을 하다가 흰 노루를 잡았다. 자, 겨울 11월에 천둥과 지진이 있었다. 자, 23년입니다. 270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왕이 서거했다. 중천애들의 장사 지내고 이름을 중천왕이라고 했다. 중천왕. 삼국시대가 언제 끝나지? 오나라가 멸망하는 게 언제죠? 잠시만요. 삼국시대 끝나는 게 280년이구나. 자, 서천왕입니다. 이번엔 서천왕. 중천왕, 서천왕. 자, 서천왕. 서양이라고도 한다. 서양왕이라고도 하는데 서양왕이란 말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서천왕은 이름이 야구라고도 한다라고 하네요. 양로이고 중천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도리를 알며 인자해서 나라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다. 중천왕 8년에 태자로 삼았고 23년 겨울 10월에 왕이 죽어 태자가 즉위했다. 자, 서천왕 2년입니다. 271년 봄정월에 서부의 대사자 우수의 딸을 책립해 황후로 삼았다. 자, 가을 7월에 국상 음우가 죽었다. 9월에 상루로서 국상을 삼았다. 상루는 음우의 아들이다. 자, 겨울 12월에 땅이 흔들렸다. 서천왕 3년입니다. 272년입니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해졌다. 6월에 크게 가물었다. 4년입니다. 273년입니다. 가을 7월 초하루 정유의 일식이 있었다. 백성이 굶주려 창고를 열어 구제했다. 서천왕 7년입니다. 276년입니다. 여름 4월에 왕이 신성에 가서 사냥하다가 흰사슴을 잡았다. 자, 그런데 이건 부문각주인데요. 신성은 뭐냐면은 신성은 나라 동북의 큰 진이라고도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신성이라는 것도 고구려에서 여러 개 나와요. 평양처럼 여러 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아는 신성이라는 거는 그 당나라를 맞아 싸운 그 신성을 의미하는데, 그 신성은 아마 이 근처에 있었을 거야. 그런데 요거는 아직 근데 요 신성은 아직 그때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여기서 신성은 동북지방 어디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멀리 가면 이 근처까지일 텐데, 근데 여기까지 이제 고구려 갔을 리는 없고, 아마도 이 근처 땅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근처 어딘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닷가 근처고요. 뒤쪽에 보면은 신성으로 가니까 이제 그 바닷가 쪽 무슨 관리가 와가지고 뭘 바쳤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근처 어딘 것 같은데, 책성이라는 게 이미 요 근처에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고구려에서 신성이라는 거는 뭐 숙신놈들을 막으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런 요새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들어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신성이랍니다. 자, 가을 8월에 왕이 신성에서 돌아왔다. 자, 9월에 신기한 참새가 궁정에 모였다. 서천왕 11년입니다. 11년 280년 겨울 10월에 숙신이 침략해 와서 변경의 백성을 살해하니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나라의 일을 잘못 벌여 잘못 이어받아 덕으로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위험을 떨치지 못해서 여기에 이르러 이웃의 적이 우리나라의 강역을 어지럽히게 되었다. 지략이 있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들 얻어 적을 멀리 쳐서 깨뜨리고 싶으니 그대들은 뛰어난 지략과 특이한 계략이 있고 그 재능이 장수가 될 만한 자를 각기 천거하라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왕의 동생인 달가가 용감하고 지략이 있어 감히 대장으로 삼을 만합니다 라고 했다. 왕이 이에 달가를 보내 가서 적을 정벌하게 했다. 달가가 뛰어난 지략으로 불의에 쳐서 단로성을 빼앗고 추장을 죽이고 600여 집을 부여 남쪽에 5천으로 옮기고 부락 6-7곳을 항복받아 부용으로 삼았다. 부용이라는 건 속국이에요. 속국. 왕이 크게 기뻐해 달가에게 벼슬을 내려 안국군으로 삼고 내외의 병마 업무를 맡아보게 하고 겸해서 양맥과 숙신의 여러 부락을 통솔하게 했다. 숙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그 여진족인데요. 만주족. 이 지역 넓게 퍼져 살았기 때문에 명확히 어디다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단로성도 마찬가지로 어딘지 알 수 없고요. 설마 이런 데는 아닐 거고. 정황상 봤을 때 신성이라는 걸 신성이라는 게 앞에 나온 걸 보면 아마 신성이라는 게 동북지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여기 이 지역이라고 한다면, 숙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넓게 퍼져 사니까 요 지역의 숙신을 막는 아마 보루라고 한다 그러면 단로성이라는 것도 아마 이 지역 어딘가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이상의 단서가 없으니까 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크게 이겼다고 합니다.
숙신 얘기는 보면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17년입니다. 17년. 서천왕 17년입니다. 286년입니다. 이때는 이미 삼국 통일이 끝났을 때네요. 자, 봄 2월에 왕의 동생인 일루와 소발 등 두 사람이 반역을 구했다. 병을 사칭하고 온탕으로 가서 각기 무리들과 놀고 즐기는데, 온탕이 뭐지? 온천인가? 절제가 없고 나오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불순했다. 왕이 그들을 불러 거짓으로 재상의 묘수를 내린다고 하고 이들이 오자 힘센 장사에게 잡아 죽이게 했다. 19년입니다. 서천왕 19년 288년입니다. 여름 4월에 왕이 신성에 행차했다. 해곡 태수가 고래의 눈을 바쳤다. 밤에 빛이 났다. 해국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바다 해자에다가 곡, 그러니까 무슨 곡, 계곡 할 때 있잖아. 그 곡자니까 아마도 요 지역 그 바닷가 어딘가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성이 갔을 때 해곡 태수가 와서 그걸 바쳤다는 거는 신성이라는 게 바닷가 어딘가에 있는 요새다 라고 본다는 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신성 기록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서천왕 당시에 숙신놈들이 깽판을 쳤거나 아니면 고구려하고 뭔가 마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자, 가을 8월에 왕이 동쪽으로 사냥을 나가서 흰 사슴을 잡았다. 자, 9월에 땅이 흔들렸다. 겨울 11월에 왕이 신성에서 돌아왔다. 서천왕은 지금 보면은 신성을 갔다가 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길게 갔다 오고. 자, 23년입니다. 서천왕 23년입니다. 292년입니다. 왕이 서거했다. 서천애들의 장사 지내고 이름을 서천왕이라고 했다. 자, 요게 292년입니다. 서천왕이 죽은 게 바로 292년인데 서진이 삼국을 통일하는 게 바로 280년이라고 했잖아요. 서진에 큰 사건이 둘이 있어요. 그 통일 직후에 서진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연달아 터지는데 하나가 팔왕의 난입니다. 사마씨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마씨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내분이 터져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몇 개로 짜갈라져가지고 이제 서로 죽이고 때려잡고 아무튼 그랬던 사건인데 그걸 팔왕의 난이라고 그러거든요. 팔왕의 난이 언제냐면은 좀 찾아볼까요? 팔왕의 난. 요게 291년부터 306년까지입니다. 291년부터 306년까지. 근데 지금 보면은 서춘왕이 죽은 게 2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춘왕이 죽은 때부터 이미 중국은 팔왕의 난 때문에 개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 그리고 요 시기 이후로 그리고 팔왕의 난이 아무튼 306년까지인가 그렇고 영가의 난이라고 또 이어집니다. 영가의 난. 영가의 난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면은 잠깐만요. 307년에서 이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인지 안 나와 있구나. 일단 307년 근처니까 팔왕의 난이 끝나서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팔왕 중에 그러니까 사마씨들의 이제 왕들, 그 사마씨들 제후왕들 중에 어떤 놈들이 그 흉노족 같은 이제 북쪽의 유목민들을 끌어들였거든요. 그 새끼들이 이제 깽판을 치면서 시작된 게 바로 영가의 난인데 306년에서 304년부터 이제 유연이 그 독립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언제입니까? 서천왕이 죽고 나서 봉상왕이 즉위하고 그 이후부터 미천왕이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이제 서진이 몰락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삼국을 통일한 서진이 바로 이제 몰락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5, 16국 시대는 여러분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죠? 요 하북 지역, 진나라는 이제 요 강남 지역으로 이제 도망가 버리고 강북 지역,
하북 지역하고 그다음에 화남 지역, 그러니까 요 강북 지역 전체, 강북 지역 전체가 짜갈라져 가지고 이민족들끼리 서로 이제 유목민족들끼리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행태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나라 조정에서는 그 자기 땅인 이제 요동 지역 혹은 낭랑하고 대방에 제대로 힘을 투사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직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요 지역의 이제 영향력이 아주 커진 선비족들, 킹판지기 시작한 선비족들하고 고구려가 사이가 나빠져서 이제 치고받기 시작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나서 봉상왕하고 미천왕 봉기를 읽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그 중국과 고구려 사이의 분쟁이었다 그러면은, 봉상왕하고 미천왕 시기는 중국하고 고구려 사이의 분쟁이보다는 유목민족들, 선비족 같은 유목민족들이 있죠. 그런 유목민족들하고 그 다음에 그 고구려 사이에 분쟁이 더 많거든요. 이전하고 조금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가 있다가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읽던 중천왕 아까 다 읽었죠. 봉상왕 부분 이거나 서천왕도 다 읽었고, 봉상왕 보다는 이거죠. 봉상왕. 자, 봉상왕이 즉위했을 때가 292년입니다. 봉상왕 치갈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본문각주고요. 본문주석이고요. 봉상왕은 이름이 상부 삽시루라고도 한다. 상부이고 서천왕의 태자이다. 어려서 교만하고 의심과 시기가 많았다. 서천왕이 23년에 서거하자 태자가 즉위했다. 자, 원년 292년입니다. 봉상왕 원년입니다. 봄 3월에 안국군 달가를 죽였다. 안국군 달가는 아까 서천왕 시기죠. 서천왕 때죠. 서천왕 때 숙신한테 크게 이겼던 장군입니다. 봉상왕한테는 자기 삼촌이죠. 왕이 달가가 아버지의 항렬에 있고 큰 공과 업적이 있어 백성이 우러러보자 이를 의심해 음모를 꾸며 죽이고 말았다.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국군이 아니었으면 백성들이 양맥 숙신의 난을 면할 수 없었다. 지금 그가 죽었으니 장차 어디에 의탁할 것이냐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고 서로 조문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자, 가을 9월에 땅이 흔들렸다. 2년입니다. 2년. 바로 293년입니다. 봉상왕 2년입니다. 가을 8월에 모용외가 침략해왔다. 모용외는 그 모용씨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선비족의 일파인데 보통 우리가 모용선비라고 하죠. 모용선비. 아무튼 그 새끼들의 그 수괴입니다. 모용씨들은 요 근처 지역에 아무튼 몰려 살면서 행패를 부렸는데, 그 고구려하고 한동안 아주 관계가 안 좋았어요. 뭐 이웃 나라끼리 서로 좋을 리가 없잖아, 그죠? 좋을 수가 없잖아. 서로 치고받고 아무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자, 모용외가 침략해왔다. 왕이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고자 했다. 신성이라는 게 여기서는 아마 그 동북 쪽에 있는 신성이겠죠. 그죠? 성북 쪽에 있는 신성일 겁니다, 아마. 만약에 신성이 서쪽에 있었다 그러면, 서북 쪽에 있는 그 신성이라 그러면 적을 피하려고 적한테 더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죠? 말이 안 되겠죠. 자, 행차가 곡림에 이르렀는데 모용외가 왕이 나간 것을 알고 병력을 끌고 이를 추격하였다. 거의 따라잡게 되자 왕이 두려워했다. 그때 신성의 제라는 게 아마 태수 뭐 그런 걸 거예요. 신성, 북부, 소형, 고노자가 기병 500기를 거느리고 왕을 맞이하려 왔다가 적을 만나서 그들을 힘껏 공격하니 모용외의 군대가 패해서 물러갔다. 왕이 기뻐하고 고노자에게 벼슬을 올려 대형으로 삼고 겸해서
공립을 주어 시급으로 삼게 했다. 자, 9월입니다. 왕이 그 아우인 돌고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독약을 내려 자살하게 했다. 나라 사람들이 돌고가 죄가 없으므로 이를 애통했다. 돌고의 아들인 을불은 들판으로 나아가 달아났다. 돌고가 바로 미천왕의 아빠입니다. 을불이 바로 미천왕입니다. 나중에 미천왕이죠. 3년입니다. 294년입니다. 가을 9월에 국상 상루가 죽자 남부의 대사자 창조리로서 국상으로 삼고 벼슬을 올려 대주부로 했다. 자, 봉상왕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296년입니다. 가을 8월에 모용회가 침략해왔다. 296년이면 이제 한창 팔왕의 난으로 중국이 개판이던 때겠죠. 선비족이 이렇게 커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국 놈들이 주변 영토를 통제할 만한 역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그런 통제할 만한 역량이 있으면 중국 놈들이 쳐들어왔겠죠, 그죠? 자, 고국원에 이르러 서천왕의 무덤을 보고 사람을 시켜 파괴했다. 파는 사람 중에 갑자기 뒤지는 놈이 있고 또 무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므로 귀신이 있는지 두려워해서 곧 물러갔다. 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모용씨는 병마가 정력이 있고 강해서 우리의 강역을 거듭 침범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했다. 국상인 창조리가 대답하기를 복부대형인 고노자는 현명하고 또 용감합니다. 대왕께서 만일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려면 고노자 말고는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았는데 백성을 잘 다스려 위세와 명성이 있었으므로 모용회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 서천왕의 무덤을 도굴하는 도중에 서천왕의 귀신 때문에 쫓겨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거는 고려군이 아마 열심히 잘 싸워서 쳐들어오면 맞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기도 아마 그랬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봉상왕 7년입니다. 298년입니다. 가을 9월에 서리와 우박이 곡식을 죽여 백성이 굶주렸다. 자, 겨울 10월에 왕이 궁실을 늘려 지었는데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또 괴로움으로 여러 신하들이 자주 시정하기를 건의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11월에 왕이 사람을 시켜 을불을 찾아 죽이려 했으나 잡지 못했다. 을불이 바로 미천왕이죠. 나중에 8년입니다. 299년입니다. 가을 9월에 귀신이 봉산에서 울었다. 객성이 달을 범했다. 세기 말이네. 겨울 12월에 천둥과 지진이 있었다. 자, 봉상왕 9년입니다. 300년입니다. 봄 정월에 땅이 흔들렸다. 2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8월에 나라 안에 남녀 15살 이상을 징발해 궁시를 수리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고 일이 괴로워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창조리가 시정해주기를 건의해 말하기를 하늘의 재난이 거듭 닥쳐 올해 곡식이 자라지 않아 백성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장정들은 사방으로 터지고 노인과 어린아이는 구렁텅이에 굴러다닙니다. 진실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며 삼가 두려워하고 수양해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대왕께서 일찍이 이를 생각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들을 몰아 나무와 돌로 하는 토목공사죠. 공사에 고달프게 하는 것은 백성의 부모가 된 의미에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웃에 강하고 굳센 적이 있어 모용시죠. 만일 우리나라가 피폐한 틈을 타서 잠깐만요. 야, 니들 깝칠래? 고양이들 자기들끼리 싸운다. 자, 만일 우리가 피폐한 틈을 타서 쳐들어온다면 사직과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건대 너는 이를 잘 헤아리십시오. 대련? 몰라? 여기 나온 적은 없어요.
비사성이라고 있잖아 왜. 자, 왕이 봉상왕이 빡쳐서 말하기를 왕이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바이다. 공실이 장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볼 수가 없다. 지금 국상은 아마 과인을 비방해 백성들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다. 창조리가 말하기를 왕이 백성을 걱정하지 않으면 인자하지 못한 것이고 신하가 임금에게 시정을 건의하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신은 이미 빈 국상의 자리를 승계했으니 감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감히 칭찬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봉상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국상은 백성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창조리가 왕이 고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또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 물러나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모이에 왕을 패하고 을부를 맞이해 왕으로 삼았다. 봉상왕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두 아들도 따라 죽었다. 봉산의 들에 장사 지내고 이름을 봉상왕이라고 했다. 자, 여기까지가 봉상왕입니다. 봉상왕. 네, 맞아요. 자, 이제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자, 봉상왕 때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 모용씨하고 모용외조고죠. 모용씨하고 충돌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미천왕, 호양왕이라고도 한다. 자, 미천왕은 이름이 을불, 우불이라고도 한다. 자, 을불이고 서천왕의 아들인 고추가 돌고의 아들이다. 처음에 봉상왕이 동생 돌고가 다른 마음이 있다고 의심해 그를 죽이니 아들인 을불이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해 도망갔다. 처음에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 가서 음모입니다. 음모. 여러분이 아는 그 음모입니다. 한자는 달라요. 자, 음모의 집에 가서 고용살이를 했다. 음모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아주 고되게 부려먹었다. 그 집 옆에 연못에 개구리가 울면 일부를 시켜 밤에 기와와 돌을 던져 그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낮에는 그를 독촉해 뗄나무를 해오게 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집을 떠나 동촌 사람 제모와 함께 소금 장사를 했다. 그때도 근로기준법이 없었구나. 제대로 안 지키는구나 10세들이. 자, 배를 타고 압록에 이르러, 압록이라는 건 아마 그 압록강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압록원이라고 앞에 나왔잖아, 그죠? 아마 여기 요런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걸 텐데 정확히는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압록에 이르러 소금을 내려놓고 강 동쪽의 사수촌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그 집의 할멈이 소금을 달라고 하므로 한 말 정도 주었다. 다시 달라고 해서 주지 않았더니 그 할멈이 원망스럽고 빡쳐서 소금 속에 몰래 신발을 넣어두었다. 을불이 이 점을 모르고 짐을 지고 길을 떠났는데 할멈이 쫓아와 신발을 찾아내고는 신발을 숨겼다고 압록의 태수에게 고소했다. 압록제는 신값으로 소금을 빼앗아 할멈에게 주고 태형을 가하고 놓아주었다. 이에 몸과 얼굴이 야위고 마르고 의상이 남루해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그가 왕손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때 국상인 창조리가 장차왕을 폐하려고 먼저 북부에 조불과 동부에 소우등을 보내 산과 들을 물색해 을부를 찾게 했다. 비류수 강변에 이르러 한 장부가 배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몸과 얼굴은 비록 초췌하나 동작이 보통이 아니었다. 소우등이 이 사람이 을불이 아닐까 하고 나아가 절을 하며 말하기를 지금 국왕이 무도에 국상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왕을 피할 것을 몰래 꾀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로 봉상왕이죠. 왕손은 행실이 검소하고 인자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이을 수 있다고 해서 신들을 보내 맞이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다. 자, 을불이 의심해서 말하기를 나는 야인이지 왕손이 아닙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라고 했다. 소우등이 말하기를 지금의 왕은 인심을 잃은 지 오래되어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까닭에 여러 신하들이 간절히 왕손을 찾는 것이니 청컨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드디어 받들어 모시고 돌아가니 창조리가 기뻐해 조맥의 남쪽에
집에 모셔두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했다. 자, 가을 9월에 왕이 후산 북쪽에서 사냥했다. 왕이 여기선 봉상왕이겠죠. 국상인 창조리가 그를 따라갔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마음을 같이하는 자는 나를 따라서 하라 라고 하고 갈대잎을 관에 꽂으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꽂았다. 창조리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은 것을 알고 드디어 함께 왕을 패해서 별실에 가두고 병력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고 왕손이 미천왕이죠. 옥새와 인수를 바쳐 왕위에 오르게 했다. 네, 들어가세요. 자, 겨울 10월에 누런 안개로 사방이 막혔다. 11월에 바람이 서북 쪽에서 불어와서 6일 동안이나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렸다. 자, 12월에 혜성이 동쪽에서 나타났다. 자, 3년입니다. 미천왕 3년입니다. 302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침략해 8,000명을 포로로 잡아 이들을 평양으로 옮겼다. 현도군은 여기입니다. 지금의 무순입니다. 심양 근처죠. 심양. 평양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평양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계 지역이라고 일단 추정을 합니다. 여러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평양이 아니에요. 자, 12년입니다. 12년. 미천왕 12년입니다. 311년입니다. 가을 8월에 장군을 보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해 빼앗았다. 서안평은 어딘지 아시죠? 그죠? 요 지역입니다. 서안평을 먹으면 낭랑하고 대방도 떨어진다고 했죠. 그죠? 자, 14년입니다. 313년입니다. 겨울 10월에 낭랑군을 침략해 남녀 2,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자, 15년입니다. 314년입니다. 봄정월에 왕자 사유를 책립해 태자로 삼았다. 북평양이요? 어떤 의미에서 북평양을 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평양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때 평양, 우리가 아는 이 평양에는 그 낭랑군이 있었기 때문에 요 지역을 우리가 평양이라고 부르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동천왕 때 관구검한테 한번 깨지고 평양성을 쌓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평양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여기 강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 9월에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략했다. 자, 미천왕 16년입니다. 16년. 봄 315년입니다. 봄 2월에 현도성을 공격해 쳐부수고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아주 많았다. 자, 가을 8월에 혜성이 동북 쪽에 나타났다. 방금 313년하고 314년에 나왔던 그 낭랑군하고 대방군 축출 기사가, 방금 그 기사가 바로 낭랑군하고 대방군의 멸망이에요. 실질적인 멸망입니다. 요 기록 이후로 낭랑군하고 대방군은 안 나오기 때문에 서안평이 떨어지고, 그리고 곧장 바로 낭랑군하고 대방군이 떨어지는데, 그때 요게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 지금 몇 년이었죠? 313년이라 그랬으니까 영가에 난 이후에 한창 중국 하북 지역의 개판이었을 때입니다. 56국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그때이고, 요동 지역에는 아직 진나라의 서진 시대의 평주 자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긴 했지만은, 뒤에 나옵니다. 남아있긴 했지만은 일단 뭐라 그러냐,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낭랑군하고 대방군에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해줬겠죠. 그죠? 그러니까 곧장 이제 서안평하고 그 다음 낭랑 대방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이걸 안 먹었었으면은 모용씨가 이걸 먹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좀 더 족같아졌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313년은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당군 위만조선이 멸망한 이후로 낙랑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평양 근처 지역, 한반도 서북부 지역은 계속 이제 중국의 식민지급이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고구려가 드디어 되찾아온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의미가 있는 시점입니다. 바로 314년, 315년. 현도군도 계속 공격하는 걸 보면은 어쨌건 미천왕 때 되게 활발하게 군사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20년입니다. 미천왕 20년입니다. 319년 겨울 12월에 진나라의 평주자사 최비가 도망쳐왔다. 평주는 어디냐면요, 평주라는 거는 요 지역을 유주라 그러거든요. 유주, 북경 근처 지역. 옛날에 지금의 북경 근처 지역을 유주라 그러는데, 근데 유주 자사가 관할이 저 요동지역까지 아마 쭉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너무 크잖아. 그러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유주에서 요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내가 알기로 위나라 때 평주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동 근처 지역을 관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평주를 의미합니다. 평주. 치소는 아마 양평이고요. 238년에 평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아무튼 평주자사 최비라는 사람이 도망쳐왔답니다. 자, 처음에 최비가 비밀리에 우리와 단씨, 우문씨, 단씨하고 우문씨 이거 전부 다 그걸 겁니다. 그 선비놈들일 겁니다. 부락이죠. 선비 부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용씨 부락, 그 다음에 단씨 부락, 우문씨 부락,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계파가. 단석괴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다 이쪽 새끼들일 겁니다. 우문씨도 당연히 아실 거고. 자, 우리와 단씨, 우문씨에게 말해서 함께 모용외를 공격하게 했다. 세 나라가 극성을 공격해 나가자. 극성은 그때 당시에 모용부의 그거예요. 수도입니다. 수도 본거지. 극성이 어디냐? 요 지역이네. 요지의 극성이라 합니다. 위치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극성을 공격하게 했다. 자, 모용회가 성문을 닫고 지키면서 오직 우문씨에게만 소고기와 술을 보내 대접했다. 두 나라라는 게 아마 그 단씨하고 고구려겠죠. 두 나라는 우문씨와 모용회가 계략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각기 병력을 이끌고 돌아갔다. 선물을 줬으니까 혹시 저 새끼를 내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한 거지. 우문씨의 대인 실독관이 말하기를, 대인이라는 건 뭐 장군이라는 말이겠죠. 자, 두 나라는 비록 돌아갔지만 나는 홀로 이를 빼앗겠다라고 했다. 모용회가 그 아들 모용황과 장사 배의로 하여금 정의 병력을 거느리고 선봉에 서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그를 따랐다. 실독관이 크게 패하고 겨우 몸을 빼어 도망쳤다. 최비가 이를 듣고 그의 형의 아들 조카잖아. 자, 조카인 도로 하여금, 최도겠죠 아마도, 극성으로 와서 거짓으로 축하하게 했다. 모용회가 군사를 이끌고 맞이하니 최도가 두려워서 자복했다. 모용회가 최도를 돌려보내고 최비에게 말하기를,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고 달아가는 것이 하책입니다 라고 하고 병력을 이끌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모용회는 최비가 그 평주자사인 최비가 사주해가지고 고구려하고 우문씨, 단씨가 자기를 친 거라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최비를 공격하려고 한 거죠. 자, 최비는 수십 기의 기병과 함께 집을 버리고 달아나오고 그 무리는 모두 모용회에게 항복했다. 모용회가 그 아들인 인으로 하여금 요동을 진정시키게 하니 관부와 장터가 예전과 같이 평온해졌다. 우리의 장수인 연호는 하성에 운구하고 있었는데, 하성은 어딘지 몰라요. 모용회가 장통을 보내 습격해 그를 사로잡고 그 무리 천여가를 포로로 잡아 극성으로 돌아갔다. 왕이 자주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했다. 미천왕이죠. 모용회가 모용한과 모용인을 보내 이를 쳤다. 왕이 화해를 청하니 모용한과 모용인이 돌아갔다. 자, 미천왕 21년입니다. 320년입니다. 겨울 12월에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하니 모용인이 막아 싸워서 이를 깨뜨렸다. 31년입니다. 미천왕 31년, 330년입니다. 후조의 성륵에게 사신을 보내 쌀이나무와 쌀을 주었다.
지금 보면은 계속 모용씨하고 고구려가 치고받고 있어요. 잠깐 그 정세를 말씀드릴게요. 요때면은요 330년 320년쯤 되면은 서진은 완전히 작살나 버리고요. 얘들은 다 동쪽, 그러니까 강남지방이죠. 강남지방으로 나와가지고 이 동진이라 그러지. 그 아무튼 짱 박히게 되고, 북쪽 강북 지역에는 흉노족, 갈족, 선비족, 강족, 저족인가 이렇게 해서 5개 그 이민족들이 내려와가지고 깽판을 막 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56국 시대라 그러는데, 나중에 모용 선비들은 나라를 크게 키워가지고 거의 하북 지방을 통일할 정도까지 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전연이라 그러죠. 전연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보고 모용 외에는 이제 그 나라의 시족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구려가 모용외한테 이제 치고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그 선비족 찌끄레기들한테 뭐 이렇게 고생을 하냐, 고구려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선비족은 충분히 이제 나중에 하북 지방을 다 먹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새끼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모용씨가 고구려는 충분히 많이 선방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엔 고구려 안 망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잘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기록에 보인 것처럼 끊임없이 모용씨하고 요동을 두고 치고받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록 중에 후조의 성륵한테 이제 쌀이나 화살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후조의 성륵이라는 게 바로 그때 당시에 중원에 있으면서 그 누구예요? 전조를 멸망시키고, 이 새끼 누굽니까 이거? 모용씨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던 놈이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교 공공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외교 전략이 그랬다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투명 양파 왜? 맞아? 자, 미천왕 32년입니다. 331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서거했다. 미천애들의 장사 지내고 이름을 미천왕이라고 했다. 여기까지가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봉상왕, 미천왕입니다. 이제 중국 뭐 고구려 본기만 읽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저 어딥니까? 56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가 아마 군사적인 활동들이 아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더더욱 많아질 겁니다. 1년 후리 아마 재밌겠죠. 여기까지 하죠. 삼국사기 방송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11시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